수년 내에 미국 일자리의 25%가 AI로 대체될 것이다. 제게 강연 요청이나 자문 의뢰를 많이 하는 업종이 마케팅 업무 하시는 분들, 디자인 업무 하는 회사들. 구글이 작년 노벨 화학상 부문에 연구자 2명을 배출했습니다. 기업의 연구자들이 받는 것도 정말 특이했고요. AI 연구자들이 받는 것도 역대 최초였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단백질은 고작 17%에 불과합니다. 근데 알파폴드라는 기술을 구글이 2017년 발표했는데 99%까지 구조화가 가능하다라고 구글이 밝혔습니다. 저는 구글이 제약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현재 AI로 인해 노동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2023년인가요? 골드만삭스가 AI 일자리 보고서 예측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그게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수년 내에 미국 일자리의 25%가 AI로 대체될 것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실제로 저는 AI가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게 강연 요청이나 자문 의뢰를 많이 하는 업종이 기존에 저를 잘 찾지 않던 업종이에요. 마케팅 업무 하시는 분들, 디자인 업무 하는 회사들. 왜냐하면요, 지금 AI가 창작을 하잖아요. 생성을 하잖아요.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케터나 디자이너들의 주 업무는 창작 업무입니다. 기획 업무입니다. 가장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케터들의 반응을 보면요, 내가 일주일에 보고서 한 편 정도, 시장 분석 보고서, 예측 보고서를 내는데 한 20장짜리를 이제 쓰는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몇 년 전까지 혼자 일을 하실 때는 일주일 5일 꼬박 쓰셨대요. 월화수목금 그 보고서 한 편 쓰는데 일주일을 할애하신 거예요. 근데 AI 툴을 몇 개를 쓰고 있는데 하루 반나절이면 보고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 반나절 동안 어떤 과정으로 업무를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봤어요. 하루 반나절 중에 약 60-70%에 해당하는 하루의 일은요, AI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검색해가지고 이 시장 트렌드나 어떤 나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학습하는 시간인 거예요. AI에게 아무리 정리를 잘해준다라고 해도 내가 학습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AI가 정리해준 혹은 검색한 이런 관련 자료들을 내가 이해하고 관점을 찾는 이 과정이 상당 시간을 차지하고요. AI와 실제로 협업해가지고 보고서 글 작성하고 보고서 정리하는 것은 반나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이해한 상태에서 AI와 티키타카를 하면서 보고서 작업하는 건 굳이 몇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 업무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마케터 입장에서는 5일 걸리던 일을 1.5일 만에 하니까 한 2배, 3배 정도 업무 생산성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마케터와 디자이너를 넘어서서 이제 모든 영역에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마찬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내 업무에 AI가 어디까지 대체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어떤 업무든 창작이나 기획 혹은 또 AI가 잘하는 데이터 분석에 해당되는 혹은 또 예측에 해당되는 일들이 일정 부분 있죠. 이게 마케터랑 디자이너는 그런 업무가 포션이 클 뿐이지, 내 업무에도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고객을 응대하시는 분들도 그런 영역의 업무들이 20%, 30%, 50%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깊이 파고들 겁니다. 결국 인간의 선택의 문제죠. 우리가 이 업무에 AI를 대체했을 경우에 얼마나 효용이 클까? 혹은 쌓여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축적이 되어 있는가? AI가 빨리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영역의 이제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AI가 침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저는 이 AI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요 초기 향후 몇 년간은 AI로 인해 빠르게 대체되는 부정적인 이런 얘기들,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영향이 클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새롭게 생겨나는 AI와 협업하고 AI를 잘 다루고 또 이런 기존에 없던 직무나 이런 직업들이 생기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과정이 저는 향후 몇 년에 걸쳐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분야 연구자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미국 거대 제약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구글이 요즘 주식시장에선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구글이 지금 AI 업계에서 크게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검색 엔진도 이제 AI로 대체되다 보니까 축소되고 여러 가지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 좋지 않다 얘기하시지만은, 그래도 저는 구글은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AI의 기본 기술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기초과학이나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던 의학, 제약 이런 영역에 상당히 발을 뻗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드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자, 구글이 작년 노벨 시상식에서 화학상 부문에 연구자 2명을 배출했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연구소의 데미스 하사비스 소장과 그 연구원 1명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요. 노벨 화학상을 기업의 연구자들이 받는 것도 정말 특이했고요.
그리고 AI 연구자들이 받는 것도 역대 최초였습니다. 어떤 기술로 이 사람들이 AI 분야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냐면은 바로 알파폴드라는 기술인데요. 우리 몸속의 단백질을 이렇게 예측해주고 구조를 분석해주는 AI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 단백질 연구가 인류의 진화 과정을 밝히고 또 의학이나 제약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 연구자들이 열심히 단백질 구조를 밝히려고 지난 50년 이상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한 20만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까지 인간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이 구조까지 완벽히 밝혀진 단백질은 고작 17%에 불과합니다. 근데 알파폴드라는 기술을 구글이 2017년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3까지 나왔거든요. 우리 몸속의 단백질의 99%까지 구조화가 가능하다라고 구글이 밝혔습니다. 엄청난 획기적인 성과라는 것이 노벨위원회가 이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과학, 화학, 의학, 제약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술을 구글이 개발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알파폴드라는 기술을 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어떤 기업들이 생겨나냐면은 AI 기술을 이 제약 산업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할 때 우리 소위 파이프라인이라 그러죠. 제약 산업에서 신약 개발 한 20년 정도, 15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죠. 근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과정인데요.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막 단백질과 약의 주요 성분을 결합시켜가지고 어떤 기전이 있나 배양하고 밝혀내는 과정이에요. 이걸 AI가 너무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내는 겁니다. 시간도 엄청 단축되고 비용도 엄청 절감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요, 거대 제약사들,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알미럴 이런 제약사들이 이 작은 기술 업체, 예를 들면 앱사이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천억 원을 공동 투자해가지고요, 제약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 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의 저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AI가 투입돼서 약을 개발하는 사례가 2030년대 후반 정도에 이제 결과들이 나오겠죠. 아마 대단한 그 혁명적인 대중들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생명 연장 혹은 건강한 삶, 이런 것에 AI가 투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구글이 그것에 매우 중요한 지금 기초 기술 영역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글이 제약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인간의 생명 연장도 아주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150세 시대 얘기 나올 겁니다. 난치병, 불치병을 AI가 해결해 주기 시작하고 우리 DNA, RNA 정보까지 반영을 해가지고요. 우리 몸에 DNA적으로, 유전자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은 질병들을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것에 선제적인 대응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놀라운 기술 혁명이 지금 제약 산업에, 의학 산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유망한 혹은 사라질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2000년대 들어서서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데이터 분석 솔루션들이 너무나 똑똑한 일들을 해내다 보니까 정말 이것을 이제 단편적으로 인간이 분석하던 혹은 이것을 가지고 업무하던 사람들이 AI나 솔루션으로 많이 대체가 됐었죠. 근데 최근에 AI, 생성형 AI가 가장 이제 열풍인데요. 여러 영역들 중에 이런 똑똑하게 추론하고 이런 능력도 있지만은 인간과 소통하는 능력이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챗GPT를 가지고 밤새 대화 나누는 10대, 20대들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10대, 20대들이 AI와 너무 친해지고 AI와 연애도 하고 친구를 맺고 이러다 보니까 AI로 인해서 우울증도 걸리고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례들이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결국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AI가 그만큼 인간의 감정 깊은 곳까지도 케어해준다. 소통이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성능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AI로 대체될 직업들 중에 저는 특성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영역들. 소위 콜센터가 챗봇으로 대체되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콜센터가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은 현존하는 챗봇이 이 콜센터의 인간 소통의 그 역할을 완벽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챗GPT로 대표되는 이 생성형 AI는요, 인간의 감정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매우 깊이 있는 디테일한 소통, 대화들을 해냅니다. 결국 완전히 인간의 소통 역할을 대체하는 시대가 지금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직업들 중에서 인간 접점에 있는 영역들, 상담사라든지, 플래너라든지, 혹은 기획자라든지, 마케터라든지, 인간과 소통이 좀 일부 필요한 영역들이 있죠. 저는 이것이 대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우리 인간의 고도화된 판단과 이런 거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또 영역들, 주로 고부가 영역이 되겠죠.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라든지 혹은 애널리스트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의사도 사실 뭐 거대한 데이터들을 시각적인 정보들을 분석하고 이런 이론 지식과 부합하는 이제 결과들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AI 입장에서는 매우 적합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고부가 영역의 효용이 큰 영역부터 AI 대체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전문직이든 고연봉 직종이든 이게 예외가 없고 오히려 이런 영역들이 대체의 효용이 크니까 더 빠르게 접근이 될 것이다. 결국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떤 영역도 AI로 이제 벗어난 대체에서 벗어난 영역은 없다. 다만 인간이 어느 쪽이 더 효용이 클까 이걸 선택하는 지금 과정만 남아 있을 뿐이다. 라는 결론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로 인한 노동, 취업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 우리 제조 현장에서 노동을 중심으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업무들이 기계로 대체되는 거 우리가 이제 과거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면은 톱니바퀴 속에서 인간이 돌아가던 이게 비판적인 기계화 시대의 어떤 관점들이 영화로 또 표출되기도 했었죠. 결국 기계화 시대는 노동이 기계로 대체된다라는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인간은 또 새로운 역할들을 찾았죠. AI 시대에는 역시 지능이 대체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고도화된 지능을 요구하는 고숙련 근로자들 혹은 고부가 영역 전문 지식인들 상당수가 대체될 것으로 보고요. 그 속에서 저는 완전히 직업이 대체되기보다는 그 직업의 일정 부분의 업무가 대체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AI를 활용해서 AI와 협업해서 그 업무를 완전히 수행해내는 역할들을 또 맡겠죠. 그러면은 내가 업무가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영역의 업무도 포괄적으로 맡는 어떻게 보면 AI를 내 업무에 집어넣고 내 업무를 전체의 어떤 스콥을 키우는 이런 작업들이 각 업무 직무별로 계속 전개가 될 겁니다. 우리가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의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AI가 우리 일상 속으로 업무 속으로 들어왔을 때 나의 능력치도 자연스럽게 대응하고 개발이 될 것이고 이것이 저는 고숙련 이제 고부가 전문 지식 고연봉 직종부터 너는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이 기계화 시대와는 반대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저도 여러 툴들을 쓰고 있는데요. 뭐 챗GPT 쓰고 제미나이도 쓰고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의 클로드라는 또 코딩을 잘해주는 AI입니다. 논문 쓰고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좀 쓰다 보니까 확실히 생산성은 좋아졌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컬럼을 쓰는 몇 개 매달 작업하는 것들이 있는데 글 쓰는 것 대중들에게 좀 쉽게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저보다는 AI가 훨씬 더 잘 글을 써줘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AI에게 나의 핵심적인 생각들 스토리 라인을 아주 간략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이런 사례를 언급하면 좋겠다. 그 방향과 데이터를 얘한테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분량을 알려줘요. 패러그래프 단락 한 3개 정도의 분량으로 내가 지금 말한 스토리 라인과 이런 데이터들을 언급하면서 대중들을 타겟으로 한 컬럼을 작성해줘. 2개, 3개 툴에 동시에 돌리면요. 이걸 경쟁적으로 어떤 툴이 잘 썼다. 이게 선택만 하면은 제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컬럼 쓰고 이런 대중적인 글 쓰는데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또는 이런 회의석상에서 제가 좀 정제된 멘트를 해야 될 때 AI가 훨씬 더 깔끔한 글을 써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문에 이제 우리 백그라운드 리서치라고 하죠. 이게 기초 연구의 어떤 방향들을 설정할 때 저는 이제 인간은 좀 편협하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 주제나 방향을 딱 잡으면은 그쪽 논문들만 막 봐요. 그럼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AI에게 좀 막연한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제 주제에 대해서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논문들을 검색해줘요. 물론 팩트 체크 필요하죠. 그 논문이 실제로 존재하는 논문인가? 그 내용이 그대로 AI가 얘기를 해주는 것인가? 저는 이제 팩트 체크 방법을 2가지로 쓰는데요. 이 AI에게 이것을 참고한 문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 달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 제가 아까 여러 툴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 툴에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얘기해 준 것을 이쪽 툴에다 넣고 야 너가 여기서 잘못된 내용을 찾아내면은 내가 인센티브를 줄게. 이렇게 하면요. 얘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밝혀줘요. 그래서 얘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 그래서 한 2-3개 툴만 이렇게 상호 교차 검증을 시키면요. 팩트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눈으로 확인한 것과 AI가 검증해 주는 것을 합치면은 완벽한 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논문 작성을 하고 백그라운드 리서치를 할 때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와 없었던 시절 어떻게 제가 업무를 했나 정말 이렇게 새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사회에서 기대되는 점과 걱정되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가장 기대되는 점은 아무래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이다. 저도 그렇지만 또 여러 다른 영역에 AI가 들어와서 인간 이상의 역할들을 하고 또 여러 명이 협업하고 있는 그런 성능들을 보여주니까 인간 한 명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죠. 그만큼 또 인간은 발전을 하겠죠. 그 반면에 좀 우려되는 점은 아무래도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다 보면은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또 AI가 요즘 가치 판단에 개입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다양한 이런 연구들에서 이제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챗GPT나 제미나이가 정치 성향을 표출하더라. 또 인간의 감정 표출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막 하더라. 종교에 대해서 막 이런 불필요한 언급들을 하더라. 남녀 차별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게 우월한지 이런 가치 판단을 하더라. 이런 사례들이 막 보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 AI가 이런 머신들, 로봇이나 기기에 탑재가 되면서 이것이 불필요한 조작으로 확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로봇에 탑재되면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요즘 이제 전쟁에서 드론에 AI가 탑재돼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인간 세상에 부정적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AI가 올라서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인류가 이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가 정말 앞으로 중요해지는 시대고 이 기술자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룰을 정하고 감시 감독도 철저히 하고 또 개개인은 이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